예,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상당수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대규모 한국인 송환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틀 전에 이제 한국으로 송환된 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 지금 뭐 구속영장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속보를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전국적으로 영장 심사도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결과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성과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범죄 피의자부터 데려왔다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국민의힘의 비판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국외에서 어떤 위협적인 요인이 처했을 때 그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또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이번에 송환되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피의자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면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대부분이 그 기소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에 이 가신 분들이 속아서 갔던 아니면 본인이 자의적으로 원해서 갔던 최종적인 상태에서 구조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구조를 했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구조가 필요하신 분들의 규모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캄보디아로 가게 됐는지 또 이분들을 구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을 수사하는 과정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한 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금 더 발빠르게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이 과정들을 좀 주도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송환은 시작일 뿐인 것이고 또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했으면 이제 보호하고 송환하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니냐라는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다만 그래도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의자들, 이분들은 캄보디아 당국에서 체포를 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구치소에 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빨리 송환하는 게 과연 급선무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현지에서 그분들을 우리 경찰이나 수사당국이 가서 현지 경찰과 같이 조사를 한다면 그분들을 조사를 통해서 우리 피해자들이 어디에 구금되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금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빨리 구출해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와서 지금 뭐가 방점일까요? 경찰 입장에서는요, 64명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 그 기간이 48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신 구속에 대해서 그 목적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피해자가 어디 있냐 이 얘기를 묻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을 석방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신 구속이라는 목표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요일 이후부터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틀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진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전 세계까지 동원해서 거기 있는 분들, 피의자라고 하는 분들을 무더기로 국내에 소환시켜가지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 수사당국이 가서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를 통해서 빨리 그 피해자들을 구금된 피해자를 구출하는 게 무엇보다 전 좋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정부는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64명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다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야말로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모르는 상황도 있다고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피의자라고 한다면 정작 피의자만 데려온 꼴이 된 거고요. 만약에 누군가 석방이 된다면 아니 48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범죄자가 활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민주당 입장이나 정부 입장대로 그분들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소환해야 된다. 그 말이 맞기 위해서는 필리핀에도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라오스에도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태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전세기 동원해가지고 다 오게끔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도 없고요. 보여주기식 어떤 행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탈출한 한국인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범죄 단지를 탈출한 한국 청년이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청년을 대사관 문 앞에서 제지를 했고 이후에 이제 대사관 업무가 종료가 됐다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있었는데 범죄 단지를 탈출해서 지금 오전 6시에 대사관 문을 두드렸는데 8시부터 이제 대사관 업무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2시간 동안 이제 기다리는 일도 발생했거든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만 예.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캄보디아의 범죄 소굴이라고 하는 소위 웬치, 여기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피해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경찰이 급습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경찰서에 가게 되면 이제 이분들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고문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위 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 웬치 안에 갇혀서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되겠지만 밖에 나왔을 땐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이 칼로 두부를 썰듯이 피의자를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이 자력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탈출을 해서 대사관으로 왔을 때 대사관이 이분들에게 조금 너무 경직되게 업무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즉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사관의 주요한 제일 큰 임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역할일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간 외에 문을 열기 대사관 그 시간이 개방되기 전에 왔다 하더라도 긴급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또 여권이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저 웬치라는 곳에 들어가는 순간 뺏긴다라고 본다면 이분들이 그거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동안 우리 재외 공관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경직되게 그리고 너무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해왔다라는 것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문화를 이 공관 업무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이 공간에서 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간의 아주 소수의 인원들과 어떤 예산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24시간 체제로 공간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자명하다면 과거에 이 공간의 주재관들을 경찰 주재관들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공간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시키는 그러한 노력들도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속해 오지 못한 상황. 결과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의 이런 상황만 놓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것은 아니고요. 차제에 이 공간에서의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그런 만큼 확충하는 그런 계기점을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사관의 조치도 그렇고요. 네. 법적인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출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비협조 시 ODA를 중단하고 군사 조치를 배제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책임 있는 여당의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뭐가 기본이 안 돼 있습니까? 군사적 조치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대사관에 사람들이 갔는데 오해 가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나중에 오라고 얘기하고 여권 있냐고 얘기를 하고, 아니 강금됐는데 여권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의 신분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우선 대사관 안으로 들여보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침 일찍 가니까 출근 시간 안 됐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오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본인들의 칼퇴근을 위해서 문전박대를 했다? 이거 그냥 문전박대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20대 대학생이 7월 달에 캄보디아 갔는데요. 이분이 한 달 만에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왔죠, 아직 시신도.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에 처음에 조선족이라는 사람이 가족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게 80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인력이 가가지고 지금 우리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범죄인들을 송환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전세기 동원해서 뭔가 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외교적인 사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ODA 중단하고서 군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압박을 하자고요? 이 일에 순서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은 본인이 가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구출해 온다고 하다가, 어제는 김병주 의원이 구출했다고 하는데 거기 교민들이 볼 때 이거 말이 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냐, 문신으로 다 도배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거기 현지에 있는 교민과 목사님들이 조용하게 사람들을 구출하고 있는데 이틀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림 잘 잡아가지고 본인이 뭔가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총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옮겨서요. 이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왜 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뭐 반발 같은 거를 예상을 못했던 걸까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예상을 하고 갔다고 봅니다. 예상을 못했을 수 없고요.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지난 8월 달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할 당시에 면회 가겠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소위 지칭되는 분들이 질문했을 때 적당한 시점에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 다녀오고 난 이후에 엊그저께 발표할 때 당원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원과의 약속만 눈에 보이셨는 모양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실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오죽 심각하다고 봤으면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지들에서 오늘 아침 사설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반성 없는 윤석열을 면회했다라는 것은 민심은 안중에 없다는 뜻이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불법 계엄을 한 윤석열과 절연을 거부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언론이 사설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전 대표가 과연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과의 약속만이 중요했는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 특히 중도층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측면 때문에 국민의힘을 내란 비호당 또는 내란 옹호당, 그리고 윤어게인당, 뭐 이렇게 도로내로당, 내란당, 이렇게 표현이 지금 자연스럽게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판을 받을 각오를 안 했을까? 저는 했다고 보는데, 다만 아마 빠른 시기에 다녀오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는
이 부분을 좀 가리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잃게 생긴 그런 형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뭐 약속을 지켰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이게 당내에서 좀 나오고 있는 여러 네.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서부터 본인이 면회를 하겠다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도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좀 형식이라는 측면도 조금 중요한데요. 일반 면회고요. 10분 정도 이루어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헌재를 통해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기보다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간 거고요. 만나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아주 최근에 오래간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봤을 때 살이 많이 빠지고 흰머리도 많이 늘고 많이 야위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평가도 국민들이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대통령이 파면된 사유가 내란을 일으켜서 파면된 게 아닙니다. 다른 사유죠. 지금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게 그렇게 내란에 대해서 확정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탄핵 소추할 때 내란죄를 뺐습니까? 그리고 주기현 판사 관련해서 지금 흔들어대고 끌어내리고자 하는데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 같은 부분에서 유죄를 하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극우 다 내란이다 이런 어떤 민주당의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예전처럼 그냥 휩쓸리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가지고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기다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두 분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반응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책을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 찍는 재앙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말씀을 너무 섣불리 하시는 게 아닌가. 오히려 지금 국민들의 불안을 더 자극시키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어떤 그 대정부 투쟁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정부가 불과 정부 출범 그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강력하다고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상황은 지금 이렇게 그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을 하는 시기를 사전에 미연에 잡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수요자들 또 서민, 신혼 부부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더 만들어주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나름의 고육지책으로 이런 그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으로 부동산을 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없습니다. 공급 대책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9월 7일 발표했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지역별로 세세한 어떤 공급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연말께 다시 한번 또 공급에 관련된 부분을 발표할 것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이 그 화랑장을 일단 진정시키지 않으면 실수요자들에겐 더 큰 기회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더 폭등해서 오른다면 그러니까 소위 이 수요자들 중에서 돈 많은 분들만 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 구조가 아주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대책이 일부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의 약간의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좀 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서울 집값 폭등의 책임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연말에 이제 부동산 공급지도 발표를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집권해서 지금 4개월째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한다는 게 보면 실력이 없으면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금의 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부동산이 뛰는 이유가 이른바 좌파 정부가 믿음을 못 주기 때문입니다. 이거죠. 지금의 집 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은 나중에 집을 사도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살까요? 공급이 안 나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수요, 가수요가 현재 수요에 더해지면서 수요가 공급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방식이 참 재밌는 게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수요가 늘면 공급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를 분질러 놓습니다. 수요를 억지로 분질러 놓죠. 이게 부동산 정책의 제일 목적은 주거 안정입니다. 주거 안정이 뭘까요? 내가 사고 싶고 내가 팔고 싶을 때 시장에서 그게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원칙을 정했냐? 갭 투자에서 전세 끼고 사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출 받아서 사는 것도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나쁜 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에 불이익을 대니까 똘똘한 한 채로 옮겨 탔죠. 그 정부가 다주택자를 악마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왜곡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 잡혔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죠? 대출 받아서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전세 껴서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결국 이거는 정책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좋은 판을 깔아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엉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두 번째 97 대책이 뭐였냐면요.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을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대출을 옥죄고 어떻게 본다면 또 어떻게 보면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을 통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집을 사고 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보유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5월 달에 강남 쪽의 유세 현장에서 나는 세금을 가지고 집값을 잡지 않는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김영복 정책실장이 그때 하신 말 약속도 아니고 공약도 아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다 해서 지금 보유세 강화 얘기가 지금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국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차 국감이 시작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방지법, 이른바 그러니까 추미애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에 대한 발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자 하면 그러니까 다수당의 폭정을 막겠다, 합의가 없는 다수, 이것은 폭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실행 가능성을 떠나서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글쎄, 국민의힘에서는 소수 야당으로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나 또는 민주당의 여당을 공격할 소재거리를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부분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통과를 예정한 가능성을 높이 사고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해서 지금 제시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본인들의 주장을 그냥 법안으로서 얘기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나경원 방지법 같은 것 아닙니까? 오늘 법사위에 나경원 의원이 지금 참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나경원 의원의 부군께서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오늘 법사위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발언권을 제한하고 또 간사 선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간사를 나경원 의원으로 정했다고 하니까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당장
기관 증인으로 나경원 의원이 부군께서 출석을 해 있다고 하고 또 나경원 의원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증인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충돌을 국민들께서 직접 목도하실 것인데 아마 참석하실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이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참석을 안 한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해 충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고요. 또 참석을 하게 되면 그 이해 충돌을 국민들께서 직접 목도하시는 현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적으로 법사위에 본인의 가족이 변호사나 판사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야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네. 근데 박지원 의원께서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기소된 부분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주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패널로서 이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앵커 두 분께서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기회를 준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 어떤 얘기가 있냐면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 2달간 271차례 야당의 발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계적으로 그 정도는 좀 맞춰달라는 겁니다.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아니 상임위가 왜 있습니까? 법사위가 왜 있습니까? 결국 여야의 어떤 이견이 다른 부분을 서로 간의 논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는 게 정치 아닙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서로 간의 어떤 여백도 있고 서로 간의 어떤 입장도 있고 그걸 들어주는 게 있는데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다수석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통과한다면 국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태도 봐가며 발언 기회를 주겠다. 아니 어떻게 태도를 그러면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태도를 봐가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오만의 극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결국은 지금 법사위에 있는 여당 측의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많은 법사위원들이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로지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법원 그 현장 방문에 있을 때도 거기에서도 쇼츠를 찍으시고 거기에 있어서 본인의 후원 계좌를 올리시고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이게 균형 있게 법사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김현지 씨 관련해서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서 김현지 씨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그겁니다. 결식 아동 카드 관련해서 다른 카드에 비해서 결식 아동이라는 그 문구가 찍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뭔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제안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용자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아니라. 그러면 이 법사위든 어디에서 국회에서 김현지 실장을 지금 부르는 건 뭐냐면 공급자, 대통령실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수용자 관점에서 볼 때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나오라는 건데 이거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뭉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런 법안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오늘 사법개혁안 초안을 공개하게 됩니다. 대법관 정원을 현행 이제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또 재판소원 제도는 당론에서는 일단 제외는 했지만 공론의 장에서 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야 관련해서 굉장히 또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오후에 지금 사법개혁 특위에서 사법개혁안 관련된 부분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한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가장 주요한 것은 현재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증원을 할 때 지금 구체적인 건 발표가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번에 12명을 다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몇 명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증원 연간 계획으로 하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필요한 것은 현재의 대법관들께서 1년에 담당해야 하는 이 재판의 수가 너무나 과중하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많이 침해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재판관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던 마지막 그 소위 사심제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그 재판 소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오늘 발표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시는 국민들께서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저희가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이것에 대해서 헌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사법부에서의 판단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권리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헌법 소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판 소원이기 예. 때문에 이 재판 소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공론의 영역에서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에서 하는 어떤 일련의 흐름을 보면 법을 만들고 또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 수혜자가 누굴까 그러면 이름 석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모든 움직임인데요. 지금 대법관들이 14명입니다. 근데 26명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 이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가 끝난 분까지 포함했을 때 무려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맞는 코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재도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장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법부마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 1심이든 2심이든 했을 때 대법원에서 뭔가 유죄가 나왔을 때 무죄로 바꾸고자 하는 1단계가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났다고 본다면 그거를 다시 한번 헌재에 가져가서 헌재에서 판단을 또 받겠다는 겁니다. 4심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두 건만 이런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 유죄 판단이 근거가 되는 뭐 배임죄든 그리고 제3자 뇌물죄든 선거법이든 이런 것들을 다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개별건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인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상황인데 이 수혜자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이라 한다면 아무리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재판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한들 과연 국민들이 그걸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